누가 들어오셨나요? 제 계정으로? 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양평에서 살고 있는 그림책 작가 소윤경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잘 들린다고. 네, 잘 들리신다고요. 저는 오늘 산책하는 고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책방에 왔습니다. 이곳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이웃 서점이죠. 제가 올해 7월에 책방 네트워크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일찍 활동을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이 두 번째 라방이거든요. 첫 번째 라방은 호두나무 작업실을 내고 지난 봄에 했었죠. 보신 분들도 계셨나요? 제 목소리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또랑또랑 잘 들려요. 또랑또랑 들리세요? 네. 두 번째 라방인데 그때 라방 처음 하고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맘때쯤은 제가 서점을 돌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독자님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눌 거라고 상상했는데 또다시 라방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을 만나기는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들도 들었어요. 여기 책방은 굉장히 아름다운 전원주택이에요. 제가 일부러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산책하는 고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서점을 오고 싶다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저의 서점이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방에서 우선 책방 대표이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 책방 약간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잠깐 와주세요. 이분 너무 아름다우시죠?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데 정말 동안이시죠? 책방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산책하는 고래 책방은요, 경기도 양평 용문산 근처에 있고요. 가정식 서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약제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덕분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도 할 수 있고, 소윤경님의 강연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 아니에요.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네. 들을게요, 옆에서. 예. 네, 고맙습니다. 제 핸드폰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가요? 들어오셨군요. 들어오셨네요. 이곳은 작은 책방이기도 하고 또 산책하는 고래라고 하는 출판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룻밤 이틀밤 머물 수 있는 북스테이라는 곳인데 정말 책 속에 푹 파묻혀서 그림책도 보고 또 인문학 에세이 보면서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북스테이도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오늘 라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림과 밥과 사치. 이 제목은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작가이신 장자크 생빠라고 하시는 분이 내신 에세이 제목에서 빗대어서 제가 책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분이 내신 에세이 사치와 평온과 쾌락이라는 책이 있죠.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사치와 평온과 쾌락을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장자크 생빼가 만든 컷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호두나무 작업실 첫 에세이를 냈을 때 책 제목을 그림 밥이라고 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림을 그려서 밥을 먹고 살고
또 그것들의 저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밥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림밥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림을 그려서 밥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책들은 에세이가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서 김진 팀장님께서 호두나무 작업실이라고 제목을 지으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오셨구나. 오늘 제 라방을 들으실 분들은 어떻게 제가 염두에 두었냐 하면, 앞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 또 신인 작가들, 또 저와 같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또 작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요즘 같은 시절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은 또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호두나무 작업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중을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책이 어떤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일반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읽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강연을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우선 오늘은 그림에 대해서 제가 3챕터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챕터는 그림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챕터는 밥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챕터는 사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데 재능이 있어야 될까요? 그림은 재능이 많아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또 미술을 꼭 전공해야 할까요? 대학을 나와야 할까요? 유학을 다녀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저는 재능 면에 있어서 재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있어야겠죠? 그림을 잘 그리던, 노래를 잘 하던, 춤을 잘 추던 어떤 그 분야에서 조금 남들보다 좀 탁월한 능력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림을 어려서부터 오래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들어서 당연히 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입시를 치르고 또 전업 작가를 하면서는 그림 그리는 일이 그냥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 되었답니다. 그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일을 하시는 모든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 화가들은 다 겪게 되는 고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나요? 아마 제 동료분들도 들으실 것 같아서 말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림을 그려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재능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즐기는 것만으로 끝내면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느 정도 갈고 닦은 자신의 기술과 테크닉과 스타일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참여했습니까? 이제서 벌써 10분이나 지났어요. 자, 그러면 그림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이 아니라 두 번째 챕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공하고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이미 일러스트레이터가 돼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작가들조차 계속 하게 되는 질문이랍니다. 저도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 화가로 경력이 벌써 20년이 다 돼가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행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한 가지 스타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아래에서부터
또 재능 있는 작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일러스트레이터로 또 그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좀 멀어지겠죠. 제 주변의 작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온 작가들이 제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림 잘 그려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저는 절대로 드리지 못해요. 굉장히 치열하게 작업해야 되고 끝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죠. 사실 가장 투자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적은 게 작가라고들 말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작가가 돼서 자기의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부동산이라던가 재테크라던가 이런 거에 투자했다면 훨씬 부자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함이 우선인 사람은 작가를 우선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도 부유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경제력이 없다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말겠죠. 그런 부분들은 작가들이 늘 모이면 늘 출판사 뒷담화와 또 자기 한탄과 함께 모여서 하는 앞으로의 걱정 뭐 이런 것들이죠. 정말 지긋지긋한 과제이기도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작가님들은 사실 굉장히 경력들이 오래되신 기라성 같은 작가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고요.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자기가 일을 조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씀씀이와 경제적인 상황들 잘 자신이 조절해 가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해온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업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한 10년 동안은 화가로 집중적으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30대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이 양평으로 와서는 그림책 작가로 주로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라방은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정말 외로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 그래도 좀 재밌게 진행해 볼게요. 저는 순수미술 화가 서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예술가가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정신적 뿌리가 저는 예술가라고 늘 생각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운 좋게 바로 개인전도 하고 단체전에도 참가하고 큰 행사 같은 데도 참가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지만 신인 작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바로 판매할 수는 없었어요. 화가들이 그림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중견 작가가 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제적으로 무언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시간과 재료와 노력을 쏟고 또 어느 정도 굉장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긴 해요. 그렇게 어렵게 전시를 해도 신인 작가일 경우에는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래서 많이 허탈해지는데요. 저는 그 전시장 애써서 전시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느끼고 힘들어 하면서도 정말 그 무엇보다도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 내가 아주 예술적인 작품을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저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또 저에게 경제적으로 돌아왔으면 보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일이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요즘에 오히려 화가보다 파인 아티스트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 일러스트 페어 같은 데 가보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신인 작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인기도 많고요. 그만큼 저도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화가가 되고 싶어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자극도 많이 받죠.
요즘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파트가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분야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죠. 저는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을 주로 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화와 그림책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제가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은 독특하게 그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타일들을 인정받아서 제가 경제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나 일러스트레이터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글과 맞지 않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항상 협업 작업이기 때문에 수정이 엄청나게 많죠. 출판사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제가 그리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 사이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율을 맞추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림책 작가나 그림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대로 출판할 수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책이란 것은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독자의 니즈에 맞춰서 출판사에서도 관점을 가지고 있고 편집자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작가도 자신의 나름의 표현하고 싶은 세계가 있어요. 그 세 조합을 맞추는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경력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 쉽게 되었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데뷔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데뷔 초기에 힘들기 때문에 오래 버티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직업이죠. 저는 직업이란 말 아주 잘해요. 그림 그리는 일은 일종의 예술, 뜬구름 잡는 일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직업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술가도 저도 세금을 내는 직업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달달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이 호두나무 작업실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림책 작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의뢰받는 일을 헉헉대면서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웠죠. 제 주변에 많은 작가님들도 그랬어요. 일이 굉장히 많고 요즘은 좀 그렇게 화랑기가 아니지만 제가 약간 끝물에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죠. 이 시차가 있네요.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잠시 까먹어버렸네요. 그림책을 하게 됐죠. 근데 그림책이 가장 좋은 점은 저의 세계를 정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일러스트레이션도 있고 화가로서 활동도 하지만 가장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제 세계를 문학과 함께 크게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이 그림책이라는 분야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기 좋은 그런 작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스테디셀러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신진 작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책의 판매가 그렇게 잘 되는 분야도 아니기도 하고 또 물론 잘 되는 분들은 아주 소수죠. 그래서 그림책 작가만 하시는 분들은 약간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화가를 다 하고 있죠. 하지만 다 각자 매력이 있고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화가를 하게 되면 정말 자신의 깊이 있는 세계를 어느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예술 영역이고요. 또 일러스트레이션은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 또 저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그림책 작가는 저의 철학과 저의 세계관을 담을 수 있으면서 또 그림을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사를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릇이라는 것. 그것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좋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치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두나무 작업실로 이사 와서 저는 레스토랑 살과 호텔 파라다이스와 또 코비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곳으로 작업실을 옮기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만큼 작가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곳은 아마도 저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좋은 작업을 하고 좋은 작가가 되는 것 무엇일까 저도 늘 생각하지만 물론 뭐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선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만큼 자신에게 투자하는가, 얼만큼 자신에게 사치를 부릴 수 있는가, 그것을 저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작가가 되는 것 자체가 약간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더 현실적인 일을 하지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살지 그러느냐, 평범한 삶을 살지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삶은 굉장히 작가로서는 힘든 일이죠.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삶은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무엇이 주어진다고 해도 아마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성공한 작가들 보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러느냐 보면 정말 큰 자기 자신에 대한 사치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배포 크게 밥을 굶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또 먼 곳으로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저도 그래서 최대한 저에게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작가입니다. 물론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은 일들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뭐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것들이 작가의 인생이기도 해요. 배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배움이 가장 끝없이 해야 되는 사치가 아닐까? 저는 그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여행을 요즘에 못 가게 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외출을 많이 못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적잖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연들을 다니면서 독자들을 만날 수 없고 또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없으니까 에너지를 받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늦게 참여하시는 거예요? 저 얘기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참여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이 코로나 전국이 길게 유지될 거라고 하면서 출판사도 어려워지고 책방들도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작가들도 어렵고 앞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가장 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저조차도 책을 읽는 일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보게 되고 TV는 오히려 적게 보게 되고 책이라는 매체를 붙들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한 시간을 따로 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방들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어렵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작가나 출판사나 책방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몸을 조금씩 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많은 것들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는 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뺏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느낌을 주죠. 제가 그냥 작업에만 몰두하고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그렇게만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또 허탈감도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이 변해가는데 저만 뒤로 밀려가고 있는 느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작가들이 어떤 부분에서도 많이 앞서가는 것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래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팔로우하는 분들 중에서는 화가 갤러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만들어서 올리는데 정말 초기에는 너무너무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어떡하나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계정들이 커져서 팔로워들이 커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그림을 판매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가는 큰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그림책 동네에서는 그림책으로 유튜브를 하는 작가들은 별로 없고 김죽성 작가님, 박정서 작가님, 저 이런 분들이 조금씩 올리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저도 호두나무 작업실이라는 계정으로 이제 천천히 올리려고 해요. 앞으로 출판사들도 그렇고 책방들도 그렇고 각자 살아가야 할 것들을 연계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안개 속처럼 뿌옇지만 길들이 조금씩 보이시겠죠? 어차피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그림을 그릴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원고를 써왔는데 원고가 보이지가 않고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빠뜨렸는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26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보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라방이 아직까지 많이 낯설죠?